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가 코로나19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이 차질을 빚고 있고 소비마저 얼어붙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주축이 된 글로벌 공급 체계가 무너질 경우 그 여파는 세계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입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벌써부터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기도 하고 관광, 숙박, 음식업과 같은 서비스업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국내외 경제에 미칠 영향을 논의해봅니다. 또 한 주간 의미 있는 뉴스를 간추려 다시 짚어보고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상 수상 이후 본물처럼 쏟아진 봉준호 마케팅 현상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문화예술계 발전 방안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중요 뉴스를 짚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도 역시 코로나 얘기가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신학기를 맞은 중국 유학생들의 입국을 앞두고 이 지역 대학가가 코로나19 대응에 분주합니다. 이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따르면 대구권 7개 대학에서는 중국 유학생이 1,630여 명, 그리고 경북권 24개 대학에는 1,740여 명이 입국할 예정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지역 대학들은 이들이 입국을 하는 대로 기숙사나 전용 공간에 격리를 14일 동안 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지역 대학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관리 대책을 논의를 했습니다. 네, 전체적인 방향은 정해졌지만 사실 그 정해진 방향대로 진행하는 실현이 쉽지만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입국을 하는 학생들이 한 날 한씩 입국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공항에서 학교까지 데리고 오는 수송 방법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이 격리할 공간, 기숙사가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이 자가 격리를 할 방침인데 이것을 두고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이런 세부적인 대책은 마련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 지역 대학들 관계자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지역 내에 중국인 유학생 2주 격리 시설이 좀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공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집단 관리를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기숙사 안에 이제 그 소위 입소를 시켜도 이제 방을 나오지 마라, 건물을 나오지 마라 이 단계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지금 학생들의 반발이 있거든요. 학교 밖에 원룸이 이렇게 흩어놓으면 더 문제죠. 그런데 이 우리 의료당국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 실제로 요즘 통계를 봐도 그렇고요. 좀 한풀 꺾인 듯한 형태를 보여줘서 너무 이거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지 말고 일상 활동을 하라. 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너무 과민한 대응은 필요 없다는 말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다소 과하기는 해도 일부 의학계에서는 다소 과하기는 해도 이 만일의 상황까지 대비를 해야 되는 만큼 이런 것들을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이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 이 폐쇄나 이 격리 같은 것들이 이 단순 접촉자를 다시 격리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방역 효과 때문이 아니라 공포 관리 경향으로 있는 만큼 위험 평가를 해서 냉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이 확진 환자들이 속속 완치를 해서 퇴원을 하고 있고요. 이 메르스보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 이런 분석도 나오면서 앞으로 조금 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다시 확산을 하거나 또 돌발 변수가 존재를 하는 만큼 이 긴장은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유승민 의원이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보수 통합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이 새보수당 유승민 의원이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자유한국당의 신설 합당을 제안을 하면서 이 지지부진하던 보수 통합의 속도가 났습니다. 이 중도 보수 통합을 추진하는 통합신당준비위원회가 논의를 해왔는데요. 당 이름은 미래통합당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당초 미래한국통합당으로 거론이 됐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한국이라는 글자는 빠졌습니다. 이 지도부와 공천 조직은 현재 자유한국당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이번 유승민 의원 불출마를 두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TK 의원들 입지가 점점 더 좁아들 거라는 분석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보수 통합으로 최대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 지역은 이 공천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의원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또 유승민 의원이 대구 동구 을에서 내리 4선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는 과연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일단 자유한국당에 공천을 신청한 사람들은 김규환 의원, 그리고 김영희 전 육군 중령, 그리고 김재수 전 농식품부 장관,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 이렇게 있고요. 또 강대식 전 동구청장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승천 전 정무부석이 지금 예비 후보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윤창준 전 청와대 대변인인데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 불리잖아요. 무소속 출마를 무소속, 선언을 했습니다. 네, 유승민 의원 불출마로 공천에 변수가 생겨서 이 출마를 노리는 사람들의 셈법은 복잡해졌습니다. 특히나 또 유승민 심판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던 쪽은 동력이 좀 사라지는 분위기인데요. 앞으로 그 미래통합당 공천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구도가 참 흥미진진해졌군요.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영남대 의료원 해고자 고공농성 사태가 7개월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영남대 의료원 노사는 해고자 2명의 복직과 그리고 노조 정상화 방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 노사 합의에 따라서 지난해 7월 1일부터 74m 높이의 병원 옥상에서 이 고공농성을 하던 박문진 씨는 지상으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해단식도 열렸습니다. 네, 이들 사이의 합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노사 양측이 최종 합의안을 공개는 하지 않기로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네. 일단 해고자 2명을 복직시키기 위해서 신규 채용해서 복직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박문진 씨는 바로 사직을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명예퇴직금과 그리고 해고 기간을 고려한 위로금을 사측이 지급을 할 방침이고요. 그리고 송영숙 씨는 5월 1일자로 업무에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 고공농성이 시작될 때가 여름 초입이었는데요.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들 노사 양측이 이견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노조의 요구사항이었던 해고자 복직을 두고 의료원 측은 당초에 이 법률적 근거가 없다 이러면서 난색을 표해 왔거든요. 이후에 노동청이 이 사적 조정을 제안을 했고요.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 사적 조정은 이 공정한 제3자가 노사 갈등을 조정해서 이 타협점을 찾는 제도입니다. 네. 이번 고공농성과 관련해서 노사 양측 모두 이 서로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거나 진행하려고 하는 이 법적 분쟁은 모두 취하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노조 파괴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매듭을 짓지 못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이 13년 동안 이어진 갈등이 노사 합의로 끝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미가 크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합의에서 마무리된 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영화 기생충이 칸에 이어 세계 최고 권위 영화상인 아카데미를 석권했습니다. 기생충은 아카데미에서 국제영화상과 각본상, 감독상, 그리고 작품상 등 4개의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네. 그들만의 리그를 깼다. 그리고 한국 영화가 세계 영화 역사를 새로 썼다. 이런 찬사가 이어졌는데요. 네. 이 기생충은 비영어권 영화이기는 하지만 이 빈부격차와 불평등, 양극화 등 이 자본주의 사회를 향해서 던진 주제 의식이 이 세계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봉준호 감독 고향이 대구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대구하고 봉 감독을 연결하려는 시도, 노력이 많았죠. 그렇습니다. 이 지역 언론들은 이 봉준호 감독과 대구와의 인연을 강조하는 기사들을 이렇게 쏟아냈고요. 네. 또 권영진 대구시장은 개인 SNS 계정에 대구의 아들 봉준호가 너무 자랑스럽다 이렇게 축하 인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이 총선 후보들은 정말 발빠르게 움직였거든요. 도건우 후보는 봉준호 명예정당과 한국판 유니버셜 스튜디오 유치, 그리고 배영식 후보는 봉준호 생가터 복원과 동상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임병헌 후보는 시내 봉준호 센터와 영화 연극거리 조성, 그리고 장원용 후보는 봉준호 기념관과 그리고 공원 조성을 공약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달서구에 봉준호 영화 박물관을 짓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봉준호 감독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에도 이 대구 출신 멤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공한 인사들만 두고 이 대구와의 인연을 억지로 연결하는데 좀 불편하다 이런
비판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공약을 쏟아낸 정치인들 대부분이 자유한국당 소속이거든요. 과거 정부에서 이 블랙리스트로 불이익을 줬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다. 이런 점은 좀 반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네. 그 일시적인 숟가락 얹기보다 이 대구가 문화 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도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관심이 더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앞서 언급된 영화 기생충과 봉준호 감독 그리고 대구 문화계의 현재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상훈 대구민재총 사무처장 모시고 말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시장님도 물론 기생충 영화 보셨겠죠? 예, 저는 뭐 봉준호 감독 팬이라서 네. 과거 단편 영화부터 네. 모든 영화를 빼지 않고 보는 편인데 네. 예, 특히 이번 영화는 더 인상이 깊은 점이 많았습니다. 네, 어떤 점이 규모보다는 그러신가요? 되게 이제 소규모 영화라고 봐지기도 하는데 네. 더 깊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효과적으로 표현했던 게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특히나 블록버스터 1세기 지금 영화 분위기에서 또 특히 다른 장르적인 어떤 요소가 더 많아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뭐 익히 보셔서 아시겠지만 봉 감독이 이룬 성과가 정말 엄청나긴 엄청난 성과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보도가 엄청나게 사실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지역 문화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요? 문화계에서는 아무래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작가주의 영화를 만드는 독립영화 감독들 되게 고무가 돼 있고요. 네. 또는 예술가 중에서 되게 창의적인 예술을 하는 친구들은 이런 것도 세계에 인정받는다 고문돼 있지만 약간 무책임한 보도나 또는 뭐 선거를 앞두고 이제 정책을 제안하는 거 보고는 좀 한숨을 많이 쉬고 있죠. 네, 특히 뭐 하나 얘기 말씀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뭐 봉준호 감독 동상을 세우겠다 네. 뭐 등등 하는 그런 이제 기념 사업들 또는 뭐 네. 생가를 복원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 봉준호 감독이 한 10살까지는 대구 살았지만 그분의 영화 자양분의 어떤 대구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김광석길이 이미 그런 관광 콘텐츠로 성공했다 이렇게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실제 김광석길 역시도 최초 주안했던 예술가들은 네. 다 떠나게 되고 행정하고 자본이 좀 표류시킨다 네. 이런 평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기념 사업을 하느냐 이런 게 되게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저는 봉준호의 과거의 향수를 쫓기보다는 현재의 봉준호가 될 수 있는 예술가들 또는 미래의 봉준호가 될 사람들한테 투자하는 방법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집니다. 네. 그것 말고도 또 하나 지적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으로 봉준호 감독이 지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너도 나도 먼저 나서가지고 동상을 세우겠다는 등 뭐 이러니까 예, 예. 사과 먼저 해라. 그때 잘못했다고. 예, 예. 그게 먼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제가 뭐 봤습니다. 근데 우리 대구로 흔히 말할 때 예. 문화도시다. 우리 대구에 동성아톨 5옥장, 그다음에 독립영화 상영관도 있고 예. 또 어떻게 보면 콘서트하우스, 오페라하우스 등등 예, 예. 대형 공연 전시장도 많아서 예. 우리 지역에 문화축제가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도 이 지난번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이 50여 명 가까이 됐다고 하지요? 예, 맞습니다. 저도 사실 블랙리스트에 올랐었는데요. 아, 그러셨군요. 예, 예. 보면 이 공교롭게도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블랙리스트 감독과 블랙리스트 배우가 출연하고 블랙리스트 기업이 유통했던 네, 예, 네.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번에 봐지는 거는 지난 정권에서 했던 블랙리스트, 정권에 의한 어떤 지원에 대한 개입 내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가 얼마나 이게 잘못된 행동인가를 네.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보여지고 그리고 사과는 물론이고 이게 재발 방지 대책 내지는 지금 재판에 있어서도 되게 이제 다시 파기환송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갑갑함이 많은데요. 실제 멀리 안 보고 대구만 봐도 블랙리스트 인사만 있었던 게 아니고 네. 컬러풀 축제 프레이드에 있어서 탈핵 관련 이야기를 한다고 그걸 불법적으로 막았다든가 네. 그리고 청년미술 프로젝트에서 사드나 박정희 또는 세월호 이야기를 한다고 사전 검열을 했던 사례가 있어요. 네. 대구시 역시도 이에 대해서 어떤 재발 방지책이 없거든요. 네. 저는 공무원 직무 교육에 있어서 예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봐지고 네.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예술가들에 대한 어떤 권리 침해에 대한 위반 같은 것들이 좀 상정돼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조금만 대구하고 인연만 있으면 그 유명세에 힘입어서 예. 그들하고의 그 인연을 강조해서 막 어떻게 보면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흥행을 유도하는 예.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 말고 사실은 그 아까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대구 문화의 저변 그다음에 예. 근간이 되는 대구 예. 문화계 전반의 육성이라든지 이런
또 지원에 관한 환경 이런 것들을 더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대구 지역 문학의 환경을 진단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 주실까요? 아무래도 대구 문학에는 다른 지역에 성공했거나 네. 인기가 있던 것들을 가져와서 이걸 유통시킨다 이런 개념이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쉬운 방법인데 네. 잘못했을 때 이거 허명만 쫓는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네. 문화도시라든가 뭐 문화 유네스코 이 음악 창의도시 이런 게 지정됐다는 뉴스는 있지만 이 실체가 뭔지 사실은 문화계까지 밑으로까지 내려오질 못해요. 네. 실제 필요한 것은 지금 여기 필요한 게 뭔가입니다. 아까 지역 영화계 얘기도 했었는데 지역 독립영화계가 최근 한 3, 4년 안에 되게 많은 성과를 거뒀어요. 네. 전국에 있는 많은 영화제에서 거의 큰 상들을 휩쓸었는데 그에 비해서 대구는 영화학과가 없는 도시란 말이죠. 네. 그래서 민간에 있는 독립영화협회라든가 뭐 오극장 내지는 이제 미디어센터 이런 데서 교육이나 전체적인 협동을 통해서 성과를 이룬 겁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해석이 있고 제대로 된 지원책이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지역 영화에서 이룬 성과가 봉준호의 성과만큼이나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언론이나 네. 또는 다른 행정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네. 실제로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바라보는 어떤 생태계 파악 네. 그리고 그에 따르게 맞게 지금 현실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있었던 협회 내지는 어떤 대학의 카르텔 행정의 칸막이 이런 걸 못 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문화 다양성에 입각해서 그런 장벽들을 좀 넘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계의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특히나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에 이런 문화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아무래도 대구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이 수도권에서 어떤 실험적인 정책이 있고 나면 그걸 따라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이 방어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민간의 재량권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뭐 거리예술가가 되게 많이 나온다고 하면 거리예술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험적으로 네. 먼저 해보는 것이고 다원예술 내지는 지금 뭐 자림예술, 인디예술이라고 하는데 점점 이제 대학 학과를 통하지 않고도 수많은 예술가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봉준호 감독 역시도 영화 아카데미를 통해서 영화과를 나오지 않고도 공부를 했던 경우에요. 네. 그런 변화를 감지하는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이 가능했다 봐지거든요. 대구 역시도 그런 성장을 위해서 민간 재량권 내지는 실험, 다양성을 위한 어떤 노력들이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이미 성공한 봉준호를 땡겨와서 재미볼 생각을 하지 말고 예. 그런 저변을 육성해서 새로운 봉준호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잘못하면 뭐 봉준호에 기생하는 정책이 되는데 네, 그게 그렇죠. 아니라 봉준호를 만드는 정책으로 과감하게 좀 나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네, 보다 한 단계 나은 정책이 있다 그러면 훨씬 더 꼽힐 수 있는 가능성이 축적이 돼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에서 어떤 도드라지게 무엇을 표현한다고 드러나게 하는 게 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독립영화 전용관 오극장 같아도 시민 모금으로 100% 만든 극장이죠. 네. 그랬을 때 적절한 지원 정책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수많은 영화제에서 이 대구 영화들이 흥행을 하고 좋은 영화가 나왔을 때 다른 영화인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구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네. 대구에 한번 가서 확인하고 싶다 얘기도 네. 있었거든요. 근데 그만한 도드라짐이 있을 때 화답하는 뭐 박수 치듯이 맞장구를 치는 게 하나 있다면 더 성장이 되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성과에 대해서 그냥 시큰둥하게 해석하지 않고 네. 이건 아카데미 생각이 아니니까 네. 그렇게 보는 관점이라면 사실은 동반 성장을 하는데 되게 많은 벽이 있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대구가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콕 집어서 이게 예. 제일 시급한 정책이다. 지원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혹은 뭐 예.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문화 정책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이동해야 한다. 이런 지점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 주시죠.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걸고 자기가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제각각 다르지만 많이 있어요. 뭐 거리예술 지원센터를 만들고 싶다. 네. 다원예술에 있어서 제대로 된 지원책을 만들고 싶다고 했을 때 민간에서 강력한 제안을 했을 때 좀 행정에서 받아 안고 연구하는 탄력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듭니다. 지금 지원 정책은 사실은 시가 문화재단에 약간 하청을 두듯이 주고 네. 문화재단 역시도 이제 과감하게 어떤 민간의 재량권을 실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자유로운 지원 정책과 실험, 신뢰 이런 게 있었을 때 더 많은 실험이 가능한 도시가 되거든요. 이게 대구가 컬러풀 대구라고 하는데 다양성이 존재하려면 먼저 좀 과감한 실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 있고 경직돼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실험적인 내용들이 지금 현재 문화재단을 통해서 지원금을 받거나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는 데 있어서 뭐 진입장벽 같은 것도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크게 이제 두 가지일 텐데요. 지원이 문화재단에서 하는 이제 공모에 대한 지원, 공모의 공정성은 있지만 지원을 하는 포맷에 대한 어떤 설계 이런 데 아쉬움이 있다 봐지고 또는 대구시가 직접 이제 단체 지원하는 민간단체 경상 보조가 있을 것인데 그 보조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네. 근데 그 장벽을 낮춰가지고 여러 가지 포맷들을 실험할 필요가 있죠.
문화재단이 아니라 더 작은 문화재단을 나눠서 거리예술 지원재단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작은 이 테마들 그 테마들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대구가 수많은 봉준호들의 탄생지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세계 경제에 어느 정도의 파장을 줄 것인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춘제 이후 열흘 만에 조업 재개를 선언했지만 세계의 공장이 언제쯤 정상화가 될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특히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과 수입이 높은 우리나라는 직간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해 경제적 충격이 커질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 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예,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코로나가 그래도 최근 들어서 조금 진정세를 보이는 것은 같습니다. 두 분도 일상에서 변화를 많이 체감하실 텐데 먼저 황 박사님 보시기에 일상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실제로 체감을 하시죠? 네네. 가장 저는 크게 느끼는 부분은 사실상 토요일에 이제 운전을 해보면 예전 네. 같았으면 토요일에는 어디를 가든지 굉장히 차가 많이 막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이제 확산된 이후로는 어딜 가나 굉장히 차가 이렇게 잘 뚫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니지 않는군요, 사람들이. 네네. 그렇습니다. 임 실장님, 우리 지역에서도 보실 때도 그러시죠? 예, 주로 이제 이 대면 접촉이 많은 그런 그 장소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요. 막 영화관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백화점 또 대형마트 같은 이런 그 소비를 주로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거의 뭐 사람이 뭐 절반도 안 되는 그런 느낌을 좀 네. 받았습니다. 먼저 신종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현재 중국이 직면한 상황을 먼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춘제 이후에 이제 열흘간 더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휴가를?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0일 날 조업을 재개를 했는데 이게 완전히 정상화됐다고 보기는 힘들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정상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제 조업 재개를 지시는 했습니다만 중국 경제 활동이 실질적으로 정상화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2월 10일부터 이제 공장을 재가동을 했는데요. 상당수 노동자들이 아직까지 이제 공장으로 기업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가장 확진자 수가 많은 후베이성을 비롯해서 광둥성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지역 단위로 아직 그 부분 폐쇄 조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아직 기업으로 공장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수 관찰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비록 이제 복귀를 하였더라도 이제 중국 정부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체온계라든지 마스크 그다음에 소독약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급한 후에 충분히 지급한 이후에만 조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그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지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노동자가 복귀를 하였더라도 정상적인 조업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공장들이 다수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상당 부분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네. 임 실장님, 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입고 있는 지금 피해 상황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예, 뭐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그 조업 중단이 길어질수록 이게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그 화학공업이라든가 운송 장비, 물론 자동차를 포함한 그 운송 장비를 말하고요. 네. 그 전자제품, 섬유제품 전체적으로 다 그 생산량이 떨어지는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네. 특히 보면은 섬유는 한 19%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컴퓨터나 전자 관련된 거나 한 17% 정도가 이 중국 이 전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지금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고요. 네. 특히 이제 중국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그 중국 춘절과 이렇게 딱 맞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그 이 춘절 때 중국은 대체적으로 온라인 관련되는 이런 그 뭐 숙박시설이나 이런 데 예약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거의 한 80% 이상 줄었고요. 그래서 관광이나 요식업 이쪽 부분들이 거의 뭐 소비 부분이 크게 뭐
크게 위축됐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철도나 이게 도로 같은 여객 수송도 뭐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교통 시스템하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네. 아직도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여객 수송 부분도 거의 한 73% 정도 그 작년에 비해서 줄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 사스 때도 마찬가지 그랬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이 관광 수입이 뭐 현재까지 한 11% 정도 네. 이렇게 또 감소했고요. 네. 그럼 관광객들도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한 15% 정도 줄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치만 봐도 사실 엄청난데요. 이 공장 가동 중단이나 소비 부진 이것이 있으면 당연히 뭐 성장률, GDP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경제 그렇습니다. 성장률도 네,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경제 성장률에는 부정적인 충격 불가피하다고 보셔야 네. 될 것 같고요. 이제 중국 경제의 성장률에 관련된 전망치들이 계속 이제 하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의 이제 관배한 싱크탱크 중에 국가금융발전실험실이라는 그런 싱크탱크가 있는데 네. 여기서 나온 예측을 보면 올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충격으로 인해서 0.2% 최소 그리고 최대는 1%포인트까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저하될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이제 예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게 국가금융발전실험실은 관변 싱크탱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이런 이제 수치를 제시를 할 때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으로. 예, 네. 조금 이렇게 조금 낮춰서 그렇죠. 그렇게 잡는 그런 네. 경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1%까지의 경제 성장률 저하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예측이 나오는 걸 보면 사실상 중국은 올해 5%대의 성장률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최초에 보면 5.9%에서 6% 정도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었는데 현재로서는 5.9%는 거의 이제 어렵다. 적게 봤을 때 5.7%, 크게 봤을 때는 거의 5% 초반대까지 떨어질 가능성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네. 이제 민간 쪽에서도 이제 비슷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티은행이라든지 혹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그런 이제 민간 그 투자은행들 같은 데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는데 시티은행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최초에는 5.5% 정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냈다가 이번 사태가 터지고 나서 중국 경제 성장률을 5.3%로 네. 하향 조정을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5.8%에서 5.6%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0.2% 그리고 좀 많게는 1% 가까이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네.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전망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환자 발생 상황 등 정도의 고려잖아요. 이게 더 뭐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다든가 이렇게 될 네, 그렇습니다.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확산 속도가 정체된다, 안정화로 넘어간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이제 네. 하향 조정 수치인 거죠. 네. 이게 이 중국 경제 피해 상황을 실장님 2003년 사스 때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하고 비교가 상황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보다도 지금이 조금 충격이 더 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황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제 국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이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사분기에 그게 1사분기 말 그러니까 한 3월쯤 말쯤에 이게 중국에서 안정이 된다면은 중국 경제 성장률 한 0.5% 정도 주는 데서 그칠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은 네. 이 2사분기 즉 상반기까지 갈 경우에 네. 이 부분들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5.6%까지 이야기하는데 지금 원래 중국 경제 자체가 저성장으로 가고 네. 있습니다. 이 저성장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단순하게 1% 줄어든다, 0.5% 줄어든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연관이 돼가지고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사스 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당시에 중국 경제 성장률은 10% 정도 수준의 그렇죠. 굉장히 네.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충격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지만은 지금은 6%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한 6.1%에서 5.9%, 6.1% 자꾸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보면은 이 뭐 성장률은 그 상승을 초월할 정도로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지금 중국의 서비스 비중이 예전에 이 사스 때는요 42%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보면 53.9%거든요. 네. 상당히 높은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충격이 중국의 서비스업 쪽으로 막 이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중국 경제를 크게 위축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구조 자체의 변화가 지금 그러니까 질병으로 인한 위기라는 것은 공통점이 있지만 경제 체질 자체도 많이 변화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제 제조업 중심 그리고 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그동안 사스가 이제 2003년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2020년이고 17년의 기간 동안 중국의 경제 구조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앞서 이제 임 실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그리고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중국 경제가 많이 바뀐 상태란 말이죠. 네. 그리고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크게 충격을 받은 부분이 제조업도 물론 충격이 있습니다만 더 큰 충격이 사실은 서비스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소비와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충격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스 때의 충격보다는 이번의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오는 충격이 훨씬 더 클 가능성들이 높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더더군다나 성장률이 그때에 비해서 10%가 넘는 성장률을 보이는 상태에서 충격을 받은 것과 지금처럼 이렇게 점점 더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받은 충격들 여러 가지로 종합을 해보면 사스 때보다는 오히려 충격이 더 클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네. 평가할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어떤 좀 심각하게 보수적이지 않고 좀 암울한 전망을 하는 데서는 중국 경제 자체에 펀더멘탈의 위기가 올 가능성도 있다. 미국하고 분쟁도 있고 원래 저성장세로 돌아섰고 그런데다가 이런 일까지 터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흔히 말할 때 중국은 세계 공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이 흔들리고 중국이 이렇게 위기가 오면 전 세계 경제에 파급 효과가 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그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중국이 세계 무역에서 1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개 국가가 13%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그 비중이 크거든요. 우리 세계 10대 교육국 안에 들어가는 우리나라도 사실상 그게 한 3%좀 미만 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수출을 이제 뭐 저희들 원화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약 한 1경 8,277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네. 이 중에서 중국이요 2,377조 원. 이게 한 13% 정도 네. 차지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규모가 큰데 이 중국의 이런 규모가 전방산업, 후방산업, 중간재, 원자재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GDP도 보면은 세계 2위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약 한 3조 약 한 20조 되는 미국 다음으로 한 13조 6,081억 달러 이렇게 네.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1인당 GDP는 근데 대부분 이게 이런 경제 규모가 큰데 보면 좀 낮거든요. 네. 낮는데 이게 2018년도 기준으로 해보면은 한 59위 정도 돼가지고 9,770억 달러, 70달러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GDP는 낮지만은 총량 수준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미치는 역할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고요. 네. 여기 하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외환 보유고입니다. 네. 이 외환 보유고가 많을수록 이 세계 시장에서 이 경제 그 국가가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번 보면은요 외환 보유고가 3조 1,079억 달러입니다. 1월달 기준으로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중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계 시장이 환율 시장에 여러 가지 요동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예. 홍 박사님, 우리가 흔히 그 세계 공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네. 우한에 공장이 많은가 봐요. 제조업체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흔히 말하는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말하는 글로벌 제조 공급망 부품이라든지 이런 걸 공급하는 공급망 체계 자체가 끊어지지 않을까, 흔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재미삼아 하는 얘기겠지만 애플이 아이폰 하나도 못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만약에 심해지면 하는 걸 네네. 봤습니다. 세계 이런 제조 서플라이 체인의 붕괴가 일어나거나 영향을 받을 경우에 세계 경제에 어떤 연쇄 반응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작년에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라는 데서 이제 나온 보고서를 한번 이제 인용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2019년 보고서에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이제 65개 국가를 수입 시장, 65개 국가의 수입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중국산 제품이 1위를 차지한 이제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무려 65개 수입 시장에서 네. 중국산 제품이 1위를 차지를 했거든요. 그만큼 중국산 제품들을 수입하는 국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번 이제 우한 사태에서 중국의 공장들이 닫히고 이렇게 되면 소비재뿐만이 아니라 중간재, 생산재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이제 수입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소비 활동 그다음에 생산 활동이 공통적으로 다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의미로 네.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죠. 앞서 이제 폭스콘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이렇게 과장 확대 생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폭스콘이 이제 가동을 만약에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된다면 애플 아이폰의 생산 활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폰이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 우한 지역의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외의 지역에서도 생산되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체 생산 활동들을 강화함으로써 이런 이제 우한 지역에서의 생산량 감소를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는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렇게 중국에서 제대로 부품들이 이제 안 들어오게 되면 사실 당장 우리나라도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제 이미 이제 많이 언론에서 많이 나왔듯이 와이어링 하니스 같은 그런 이제 중요 자동차 부품의 수입이 이제 중단이 되어버리니까 당장 쌍용 자동차라든지 현대자동차의 생산 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 미국의 전자 회사들 이런 부분 쪽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의 생산 활동 중단이라는 것은 결국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 일정 부분들이 일단 쉽게 말하면 마비 상태가 되어버린다. 네. 이렇게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말씀하실 때도 잠깐 말씀 주셨지만 연결이 워낙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영향 안 받는 부분이 없다. 거의 전 영역에 걸쳐서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나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중국으로부터의 부품 내지는 완제품의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당연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네. 그럼 과연 어떤 업종들이 이제 중국으로부터 많이 부품을 수입을 하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전자산업, 그다음에 자동차, 기계, 섬유 같은 쪽에서 중국의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들어가는 부품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몇만 개의 부품이 합쳐져야 자동차 한 대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중에서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부품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부품 한두 개가 빠져버리면 자동차를 완성시킬 그렇죠. 수가 없어지는 상황이 네.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많은 부품을 쓰는 산업일수록 그리고 중국에서 특히나 비중이 높은 그런 이제 부품 생산 쪽일수록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자산업, 전자업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기계 이런 쪽에 있어서는 특별히 더 크게 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황 박사 말씀 주셨습니다만 거기 그 답변에 이어서 임 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우리나라 이런 부품부터 해서 우리나라의 중국 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의존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요? 중국 경제 의존도가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상당히 큽니다. 이게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이렇게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이게 보면은 과거에 그 2003년도에 1.8%였다가 2014년도에 이게 보면은 5.3% 됐습니다. 네. 지금은 이보다 훨씬 높겠지요. 이러다 보니까 그 중국에 의존하는 의존도 자체가 거의 한 20% 이상 네.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저희들이 이렇게 산출을 해봤을 때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이 중국이 의존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입니다. 일본과 베트남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나라들과 우리와 또 연관관계가 높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 중간제뿐만 아니고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수출 대상국이나 수입 대상국이 다 연쇄적으로 이렇게 엮이면서 우리가 이 중국 산업에 의한 그 전후방 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참 제일 큰 문제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대구 경북 지역과 연관시켜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그 대구 경북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근에 그 나타난 문제가 뭐냐면은 이 대구 경북 지역은 중국과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것보다는 네.
중국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체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해안선 쪽이나 아니면은 그 내륙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완제품을 수출하는 그런 대기업들이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경남 지역이라든가 부산, 울산 지역, 이제 경남 지역 중에서 특히 이제 거제 지역의 완제품, 그리고 울산의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수출이 일부분 중국의 제품에 의해서 이게 문제가 되다 보면은 그 산업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이 후방 산업들이 지금 대구 경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는 거겠죠. 네. 직접적인 영향이고 이거는 틀림없는 간접적인 영향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여기서요. 그 문제가 이번에는 그 자동차가 와이너링 하네스 네. 이 부분이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뭐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아주 고기술을 가진 게 아니고 네. 굉장히 그 저가의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중국으로 가 있는 이런 제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 때문에도 영향을 받는 그런 지금 상황이 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는 게 아니고 완제품에 공급하는 그 공급 라인 자체가 스톱이 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종의, 예. 일종의 연쇄 효과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지금 자동차 부분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섬유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부분은 뭐 원자료나 이런 공급의 문제가 아니고 수출 자체가 지금 중국 쪽으로 가는 게 중지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제일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자동차 부품 네. 그리고 섬유 이렇습니다. 특히 뭐 다른 지역이 집중하고 있는 산업보다 대구 경북 지역이 자동차 부품, 기계, 전자섬유 이런 어떻게 보면 부품 하나가 빠지면 전체가 중단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진 산업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비교했을 때 지역의 상황이 훨씬 더 기업들의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예, 그 부품 업체 이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 특히 이제 자동차 부품 쪽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은 이게 섬유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가 2019년 그러니까 네. 작년이죠. 작년에 그 400만 대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게 이제 약 395만 대 정도 이렇게 됐고 이 중에서 내수가 한 150만 대 정도, 네. 수출이 240만 대 정도 이렇게 해서 그 400만 대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400만 대 이하로 떨어진 그 자동차가 전체 우리 경제를 갖다 이끌어가고 지역 경제를 가지고 가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최근에 일주일간 그 조업이 중단됐습니다. 네. 그 심지어는 이게 품목별로도 다르고 또 이게 뭐 이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이틀씩 3일씩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중단이 됐지만은 그 효과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생산 유발액이 대구가 한 576억 9,100만 원 정도 네. 이렇게 떨어졌고요. 경북 지역은 1,763억 9,500만 원 정도 이게 떨어졌거든요. 네. 이제 물론 부가가치도 여기에 비례해서 떨어집니다만은 이 원인이 잘 보시면은 대구보다도 경북이 훨씬 많지요. 네. 이게 경북이 많은 이유가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의 어떤 공급 라인 자체가 그러니까 부품 업체 공급하는 그런 라인 자체가 경북 지역에 골고루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고요. 홍 박사님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실제로 그 작은 부품 하나 때문에 자동차 업계가 공장 가동을 중단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랬습니다. 네, 생산 제조업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피해 상황이 대략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럼 과연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중국에서 소비재 말고 이제 소재라든지 네. 부품 보통 흔히 이제 소부장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소재 부품 장비들을 얼마만큼 그러니까 이제 수입하고 있느냐를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중국으로부터 우리는 소비재도 많이 수입을 하지만 그 생산재 중간 생산재 이제 소부장을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로 해서 살펴보면 작년에 전체 총 이제 중간 소재 부품 수입액이 1,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이제 약 190조 원 정도 되죠. 이 정도의 이제 소재와 부품들을 이제 수입한 규모가 있는데 이 중에 중국산 제품이 약 52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비율로 따지면 30% 정도를 중국으로부터 소재와 부품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여름에 이제 일본이랑 우리가 조금 이제 트러블이 있었잖아요. 네. 일본에서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과 관련된 소재를 수출을 안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이제 일본이 이제 2위인데 일본이 27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중국은 무려 520억 달러, 270억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중국에서 소재와 부품이 수입되지 않으면 그만큼 그 충격은 우리나라에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네. 작년에 일본에서 그 이제
뭐 불화수소라든지 그런 이제 그걸 중단을 했을 때보다 사실상 그 충격은 훨씬 더 크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이렇게 생산 부분도 그렇지만 지금 신종 코로나19라고 말하는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입고 있는 피해 중에 가장 사실 아까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표면적으로 우리가 체감상 제일 많이 드러나는 거는 쇼핑하지 않지요, 음식점 안 가지요, 그다음에 뭐 여행 안 다니지요. 이런 서비스 업종의 타격이 정말 심각하게 나타날 것 같은데요. 이 그렇습니다. 부분은 어떻습니까? 가장 이제 크게 충격을 받는 부분이 결국은 서비스 업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중국 관광객들에 의존하는 숙박업이라든지 음식업, 운송 서비스업, 그다음에 유통 서비스, 의료 서비스 이쪽 부분에 있어서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제 관련 이런 관광 부분에 있어서의 수요는 결국은 다른 쪽으로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사실 작년 2019년 통계들을 조금 살펴보면 네. 한국 전체 관광객들 중에서 중국 관광객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39% 그러니까 거의 40% 정도가 중국 관광객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대규모의 이제 그 감소가 이제 일어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관광객들은 특징이 이제 오시면 이제 소비 성향도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네. 이제 다른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온 관광객들과 중국 관광객들 간의 소비 성향을 살펴보면 중국 관광객들이 약 1.4배 정도 더 소비 성향이 더 높다. 1인당 평균 지출 규모가 약 1,900달러, 그러니까 거의 200만 원 넘게 1인당 평균적으로 소비를 하고 가신다. 이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이 이렇게 급격한 속도로 감소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음식 숙박업뿐만이 아니라 뭐 화장품의 판매라든지 그다음에 유통과 관련된 거는 쇼핑 관련 업종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숫자는 아마 잠정적으로는 100만 명까지도 감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지금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맞물려 있는 사안이지 않겠습니까? 방역에 신경을 쓰다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타격이 불가피하고 경제를 생각해서 그렇다고 그 방역망을 걱정하지 않고 관광객을 받아들이자니 그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빨리 어쨌든 마무리가 되어서 우리 경제 타격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단기간 충격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장기화될 경우가 정말 걱정입니다. 이게 일각에서의 최근 3개월, 뭐 얼마 전에 KDI가 보고서를 올렸는데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3개월짜리에서 끝날 때의 시나리오와 6개월 이상 장기화했을 때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6개월 이상 이렇게 장기화될 경우에 우리 경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황 목사님?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6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이 된다면 경제적 충격은 사실상 굉장히 치명적일 가능성들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2.2%에서 2.5% 사이로 이렇게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6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 그러면 사실 경제 성장률이 2% 달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단기적으로 이제 3개월 안에 진압이 된다. 그러면 일시적인 충격이기 때문에 장기 경기 회복세 자체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만약에 6개월 이상으로 가버리게 된다면 그 장기 성장 추세까지도 훼손을 시킬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해석이 가능하죠. 네. 지금 그 여러 가지 다들 어렵습니다만 뭐 일반 시민들도 이렇게 활동을 마음대로 못 하시고 여행도 못 다니시고 하니까 어렵습니다만 정말 그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 쪽이 작은 영세 규모의 소규모 소상인들 그다음에 뭐 작은 규모의 중소업체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국가로부터의 긴급한 지원이라든지 지자체나 뭐 지원이 없이는 사실은 단기간 안에 도산 혹은 뭐 부도 혹은 폐업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지원책이 뭐 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유동성 위기를 겪는 이제 수출 기업들, 대중 수출 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책 같은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일단 중국과의 교역이 거의 이제 올스톱 되어버린 상태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수입이 안 돼도 문제인 거고요. 네. 수출이 안 돼도 문제인 겁니다. 양쪽 방향에서 다 자금줄이 이제 말라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특히나 이렇게 그러니까 자금적 상황이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뭐 2달 정도만 자금줄이 말라버려도 사실 도산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그리고 중국에 대한 수입 내지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동성에 대한 지원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줘야만 계속해서 이 사태가 회복되었을 때 또 정상적으로 영업 활동들을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책적인 자금에 의해서 지원하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은 우리 지역에서 지자체나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라도 이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긴급한 지원 혹은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 지금 대부분이 이제 경영 안정 자금 그리고 이제 세제 지원 이런 부분들인데요. 지금 뭐 아마 국가에서 이 부분들은 긴급하게 지금 그 중앙 예산을 편성을 하더라도 추진을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한국 전체 경제에 그리고 우리 사회에 주는 어떤 시사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두 분께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 실장님 먼저 해주실까요? 과거에 벌써 이렇게 메르스랑 사스 같은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그래도 과거보다는 우리나라가 체계적으로 지금 대응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을 공식화해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아마 그 충격은 앞으로 더 이게 향후에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더 이 경제 부분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홍 박사님? 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주는 시사점은 2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 줄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 정도 되고요. 또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1% 정도 됩니다.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다 보니까 중국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그 충격파가 우리나라로 넘어올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최대 피해 국가는 한국이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이제 의존도 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뚝 떨어뜨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장기간의 그런 관점에서 서서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고 대체 국가들, 지금 동남아라든지 중앙아시아 뭐 이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체 국가들이 이제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염병의 확산과 관련된 이제 대응 체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2003년도에 사스가 발생을 했었고요. 2009년도에 신종플루, 그다음에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거의 5년 간격으로 지금 이러한 종류의 이제 전염병들이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4년 내지 5년의 주기로 비슷한 상황이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염병이 유행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이냐, 그런 대응 체계에 대한 점검,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 이런 작업들은 반드시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두 분 오늘 여러 분야에 걸쳐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모쪼록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진정이 되어서 국가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날이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영화 기생충으로 칸 영화제 그랑프리에 이어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작품상, 감독상 등 사관왕이라는 놀라운 성취를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종로에서 자신의 학창 시절을 회상하며 1980년에 그 무슨 사태가 있었고라고 말하며 논란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흔히 봉테일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아주 섬세한 연출 때문일 것 같습니다. 영화 장면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요소가 오랜 숙고와 꼼꼼한 자료조사로 이루어진 성과라고 합니다. 섬세함이 그의 성격보다
완성을 향한 의지와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지나가는 대화에서 불쑥 나온 말이니 역사의식의 부재라는 해석은 무리다 라는 주장은 우리를 씁쓸하게 합니다. 그가 총리를 지낸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치 지도자가 자신의 정치 행위를 완성하기 위한 열정과 국가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디테일이 없다면 한국 정치라는 영화는 아주 오래도록 B급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